서울 외곽의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G대학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조용한 환경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대학 내에 위치한 기숙사는 특유의 고요함 때문에 공부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숙사에는 학교 측에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매년 기숙사에 처음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있으면 그중 한두 명은 기숙사의 맨 끝 방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방은 다른 방들과 똑같다 보였지만 오래된 학생들은 그 방에 대해 아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학생들은 대개 학기 초에는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어느 날 밤 한 신입생이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문득 기숙사의 복도에서 은은한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고요한 피아노 선율이었고 곡조는 그다지 현대적이지 않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귀에 익었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어 복도를 살피면 어느새 음악 소리는 사라지고 찬바람만이 기숙사 계단을 타고 흘러내려왔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그 학생은 수업을 마치고 방에 돌아올 때마다 방문이 조금씩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문을 잠그고 나간 날에도 똑같이 되풀이되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학생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그는 오래된 기숙사의 복도를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한 여학생이 복도 끝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눈을 맞추지 않고 섰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그녀는 점점 더 멀어졌고 결국 기숙사의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 이어지는 폐쇄된 문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학생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런 기묘한 꿈은 이전까지 꾸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이상한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방에서 혼자 공부할 때면 등 뒤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가도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거울을 살펴보다가 자신의 뒤에 흐릿하게 지나가는 하얀 그림자를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에 지친 그는 대학의 동아리 모임에서 친하게 된 친구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방 말인데 전에 살던 애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 그 후 친구들의 도움으로 기숙사의 과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오래된 자료를 뒤지던 중 그들은 한 오래된 기숙사 시설의 역사에 대한 문서를 찾게 됩니다. 내용에는 40년 전 기숙사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 여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숙사의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누군가에게 쫓기듯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피아노를 무척 사랑했기에 자주 밤에 기숙사 내 피아노 방에서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은 바로 기숙사의 맨 끝에 위치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가진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던 학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방을 바꾸기로 결심하며 기숙사 관리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관리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듯이 흔쾌히 방 교체를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방을 옮긴 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건은 점차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 방은 언제나 새내기들에게만 배정되었고 괴담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지금도 맨 끝 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밤하늘 속에 은은한 피아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긴장하곤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내 이름은 수진, 21살의 여대생이다. 이 이야기는 지난해 여름 방학 때의 일이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근교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특히나 이곳에 오래된 폐가가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몸심 강한 우리 일행은 그곳을 꼭 방문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지하철을 갈아타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은 꽤 조용했고 도처에는 어릴 적 보던 옛날 드라마에 나올 법한 오래된 집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 한편으론 반가웠고 한편으론 섬뜩했다. 그렇게 우린 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소문 속 유령의 집이라고 알려진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마을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주변은 나무가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어 금방이라도 날이 어두워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때낮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보는 순간 싸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낡은 나무로 지어진 2층짜리 집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고 곳곳에는 벽지가 뜯겨진 채로 너덜거리고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기이한 기분이 들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내부는 오래 방치된 탓에 먼지가 가득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집 안쪽으로 들어갔다. 친구 민수는 웃으며 여기 진짜 유령이라도 나오는 거냐 라고 겁을 주며 장난을 쳤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그저 말없이 집 안을 둘러볼 뿐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거실, 주방, 그리고 침실로 보이는 방을 차례로 둘러봤다. 아무런 이상한 점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던 우리는 2층으로 향했다. 2층 계단은 삐걱거리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지만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위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문이 있었고 우리는 그 문을 열기로 했다. 문이 열리자 어두컴컴한 방이 나타났다. 그 방에는 오래된 책상과 의자, 그리고 창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책상 위에 먼지가 전혀 쌓여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마치 누군가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여기 누군가 살아. 농담 사이로 흘러나오는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 순간 갑자기 창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셋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작은 창문 틈으로 강한 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고 그때 방 한쪽에서 도와줘 라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 그러나 민수는 뭔가에 홀린 듯한 얼굴로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민수를 붙잡으며 묻혀 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민수는 깜빡 정신이 들었다는 듯 돌아섰지만 그 순간 창문에서 시꺼먼 그림자가 민수의 뒤에 나타났다. 그림자는 길고 가늘었으며 형태가 뚜렷하지 않았다. 마치 연기처럼 움직였다. 그림자는 민수의 등을 스멀스멀 타고 올라가더니 그는 또다시 무표정한 얼굴이 되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민수의 팔을 잡아챘고 나머지 친구들 역시 놀라서 민수를 잡아챘다. 그 순간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민수는 갑자기 기절하고 말았다. 우리는 그를 부축하여 집 밖으로 빠르게 도망쳤다. 멈추지 않고 마을 쪽으로 달려나와 가까스로 근처의 작은 찻집에 들어가 숨을 헐떡였다. 다행히도 민수는 금방 회복되었지만 자신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모두 그 집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다. 그 집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우리들 사이에서는 물론 가볍게 웃어넘기며 다시는 유령의 집 가까이 가지 말자고 약속을 했지만 그날의 일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에 남았다. 며칠 뒤 나는 인터넷에서 그 집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그 집에서는 몇십 년 전 한 가족이 살았고 그 가족의 막내딸이 방에서 실종되었다는 기사였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녀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고 가족들은 슬픔에 집을 떠났다고 한다. 그 집의 방이 바로 우리가 들어갔던 2층 방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 기사를 읽고 소름이 돋았다. 우리가 그곳에서 들었던 도와줘 라는 목소리가 혹시 사라진 소녀의 것이었을까? 생각할수록 무언가가 등 뒤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후로 나는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마다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늘 그때의 차가운 공포가 다시금 떠오른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었다. 그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낡고 오래된 느낌이 물씬 풍겼다. 월세가 저렴했기 때문에 대학생이었던 나는 큰 고민 없이 이곳으로 이사했다. 첫날 밤 이사 정리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낡은 건물이라 그런지 밤이 되자 외풍이 심했다. 창문이 덜컥거리고 천장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피곤한 몸은 이 모든 잡음을 무시하고 잠에 들게 만들었다. 며칠 후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언제나 같은 장소에 있었다. 어두운 복도에 서 있었고 복도 끝에는 작은 문이 하나 보였다. 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난 항상 그 문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뒤돌아 도망치곤 했다. 꿈이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분명 그 문 뒤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고 나는 현실에서도 피로감에 시달렸다. 과제 제출이 늦어지고 수업도 놓치기 일쑤였다. 하루는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같은 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소리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소리는 지하에서 나오는 듯했다. 지하실에 도착하자 문 앞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내부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빌라에 거주했던 이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들 똑같이 악몽에 시달리고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적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절대 문을 열지 말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았고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당장 이사를 할 수 없었던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그날 밤 모든 불을 켜고 잠에 들었다. 그러나 꿈속에서 다시 복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복도의 끝까지 걸어갔고 그 문을 열기로 결심했다. 문을 열자 서늘한 바람이 나를 휘감았다. 그 너머에는 엄청나게 큰 거울이 있었고 거울 속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웃고 있었다. 내가 절대 지을 수 없는 섬뜩한 웃음을.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으시시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꿈에서 그 복도를 다시는 보지 않았지만 거울 앞을 지날 때면 마치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몇 달 후 나는 결국 친구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짐을 싸던 나, 지하실의 상자에 넣어둔 그 일기장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가져갔는지 아니면 그 자체로 사라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곳에서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모든 것이 평온했다. 하지만 때때로 문득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의 검은 화면 속 거울과 똑같은 그 섬뜩한 웃음이 스쳐 지나갈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문을 열기 전에 생각했던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상상하려 애써본다.